내가 6살 되던 해 서씨 일가는 나를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데려갔다. 그들은 내가 잃어버린 친딸이라고 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12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냉정하게 내버렸던 그날의 가짜 아가씨가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왔는지를. 서민아가 투신 자살하던 날 서씨 일가는 후회에 잠겼고 나는 그들이 감히 직시하지 못하는 가시가 되었다. 내 이름은 서하준이다. 서씨 집안에 들어오기 전 나는 보육원에서 지냈다. 그곳에는 생일이라는 개념도 가족이라 불리는 존재도 없었다. 그들이 찾아온 날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검은 수트를 입은 중년의 남성은 복잡한 눈빛으로 내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오한이 들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내게 물었다. 기억나는 건 없니? 부모님이라든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될 뿐 기억 따위는 필요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서그룹 수요그룹의 영예로 입성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에 발을 들인 첫날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서씨 집안에는 이미 딸이 있었다. 서민아. 다정하고 고분고분한 그녀는 10년 넘게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보물이었다. 반면 나는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버린 불청객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분간만 여기 머물거라. 오빠인 서준혁은 냉담했다. 미나의 자리를 대신할 생각은 마라.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욕심낼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다. 2년 뒤 재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나는 서씨 집안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민아 또한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그녀를 곁에 두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나는 달빛조차 없는 어느 날 밤 쫓겨나듯 그 집을 떠났다. 작별 파티도 구구절절한 설명도 없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넌 그동안 과분한 부귀영화를 누렸잖니. 오빠는 내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서울을 떠난 차는 나를 부산으로 실어 날랐다. 가정부 김선희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나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10년 후 서민아의 자살 소식이 사교계를 뒤흔들었다. 무너져 내린 서씨 일가는 나를 찾았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강그룹의 후계자 강유현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랑 결혼해. 내가 물었다. 이유가 뭐죠? 그는 비릿하게 웃었다. 당신을 내 손으로 직접 망가뜨리고 싶으니까.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복 어린 인사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2장의 계약서만 놓여 있었다. 혼인서약서, 그리고 두 그룹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합의서. 나는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서하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나는 강유현의 아내가 되었다. 신혼방에서 그는 나와 멀찌감치 떨어져 선 채 차가운 조명 아래서 뱉었다. 착각하지 마. 이 결혼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는 마치 상품을 가늠하듯 나를 훑어보았다.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야. 결혼 후 첫날 밤 그는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지도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마른 얼음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었다.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당신을 증오하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살아있고 미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살아있는 것이 죄라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죄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강씨 저택에서 유령처럼 지냈다. 고용인들은 나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의 집무실 밖에서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미나가 유서를 남겼어. 자신을 가장 절망하게 만든 사람이 하준이라고 적혀 있더군. 나는 문 밖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영원한 가해자였다. 강유현은 나를 이끌고 서울 상류층의 파티에 참석했다. 그곳엔 서씨 일가도 있었다. 나를 본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오빠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판결문을 피하듯 내 시선을 외면했다. 강유연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가슴속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를 휴게실로 끌고 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하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조용히 손을 뺐다. 서 부인,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원망스럽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원망할 것조차 남지 않았을 뿐이죠. 아물어버린 상처는 흉터만 남길 뿐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날 밤 강유현이 물었다. 그들이 밉지 않아?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답했다. 미워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증오가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다.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벌주려 했던 사람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벌을 받아왔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강유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다정함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고의로 아프게 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고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한 번은 내가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의사를 부른 건 집사가 아닌 그였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침대 곁에 앉아있는 부숙해진 그를 보았다. 그가 물었다. 내가 밉나?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에 그는 굳어버렸다. 나는 안다. 강유영 같은 남자에게는 미움받는 것보다 미워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든 것은 편지 한 통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의 개인 변호사가 찾아와 서민아의 유서 복사본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유서는 서씨 일가가 공표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를 탓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다만 내 손을 떨게 만든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내 가족이었어. 그와 함께 첨부된 내부 조사 보고서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민아는 나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완벽한 영예여야 한다는 압박감, 어머니의 정략 결혼 강요, 오빠의 통제. 그녀는 가족들에게 그저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대체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전가하기 위해 선택한 편리한 핑계였을 뿐이었다. 강유연은 침묵 속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라스에서 밤새 담배만 피우던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너무 늦어버린 세 글자였다. 그 무게를 지탱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서씨 일가는 빠르게 몰락했다. 유서 조작 사실이 폭로되자 주가는 폭락했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울부짖었다. 하준아, 그래도 넌 내 딸이잖니. 나는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요. 당신의 딸은 이미 6살 때 죽었어요. 당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던 그날에요. 나는 뒤돌아 떠났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강유현은 이혼을 제안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자유로운 삶을 빚졌어. 나는 주저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펜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고 가슴도 아프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감각뿐이었다. 저택을 떠나기 전 그가 물었다. 만약 그날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면 결말이 달라졌을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니요. 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는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돌아가지도 외국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내가 자랐던 인천의 어느 모퉁이에 작은 책방을 열었다. 저녁이면 보육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화분에 물을 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가장 큰 보상이에요. 몇 년 후 강유현이 여전히 혼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강그룹을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냈지만 사람들은
그 거대한 저택에 웃음소리가 들린 적이 없다고 수군댔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다해도 너무 늦게 도착하곤 하니까. 이혼 후 수년이 흐른 어느 날 강유현의 집무실로 책 한 권이 배달되었다. 본연이의 이름은 없었다. 첫 페이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한 줄의 문구만 적혀 있었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당신에게. 그는 단번에 그 글씨체를 알아봤다. 책은 동화집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젠가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부디 조금만 더 다정해져 주세요. 그날 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거쳐가면서도 단 한 줄의 원망도 남기지 않았음을, 그저 스스로 꿰맨 상처만을 안고 떠났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어느 날 인천의 한 자선 행사장에서 그는 복도 끝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에서 서아주는 아이들 틈에 앉아 아주 옅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그 평온한 말이다. 그는 끝내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그녀에게 자신은 이미 완성된 과거일 뿐이지만 자신에게 그녀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가장 큰 후회로 남으리라는 것을.